10월의 첫날,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지금 서울 전쟁기념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군 장병, 참전 용사 등 3,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5년마다 진행되던 국군의 날 군사 퍼레이드가 이번엔 열릴 차례였지만 열리지 않았고 저녁에 기념식이 열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구리 기자,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부터 이곳에서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오늘 기념식의 마지막 순서인 가수 싸이 씨의 축하 공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이렇게 오전이 아닌 저녁 시간대에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평일 오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년마다 대규모 병력과 전차 등을 동원해 열렸던 군사 퍼레이드도 생략됐습니다. 대신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처음으로 야간 축하 비행을 펼쳤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기념사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는 우리의 힘이 바탕이 될 때 지속될 수 있다며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국민의 딸과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드럼봇 등 우리 군의 미래 전투 수행 체계에 대한 시연이 이뤄졌으며 기념식은 현재 진행 중인 축하 공연을 끝으로 오후 7시 50분쯤 마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쟁기념관에서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6.25 전쟁 중 가장 참혹했다고 꼽히는 장진호 전투등에서 숨졌던 우리 군인의 유해 64위가 돌아왔죠. 미군 유해인 줄 알고 보내졌다가 우리 군인으로 판명돼 돌아온 영웅들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 구 한 구 참전기를 함 위에 올리며 정성을 다해 예우했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공군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64위의 국군 전사자 유해는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68년 만에 밟는 대한민국의 땅. 역시 같은 64명의 국군 장병이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해위의 참전기장을 하나씩 직접 올리며 최고의 예우를 했고 6.25 전쟁 참전 용사 5명도 전후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64위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북미가 공동 발굴했습니다. 전체 유해 중 한미의 공동 감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로 최종 판정된 경우로 가장 참혹한 전투가 벌어진 장진호 등지에서 숨진 용사들입니다. 64위의 용사분들 유해는 DNA 샘플을 채취해서 저희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유가족 DNA와 분석을 통해서 신학을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미측으로부터 받은 28위의 유해 가운데 5위는 최종 신원 확인에 성공해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우리 군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거냐? 왜 북한 눈치를 보느라 우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냐? 오늘 국군의 날 행사가 과거와 다른 것을 놓고 이런 비난이 있어서였을까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현역 군인과 퇴역 장병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함께 했고 또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에 계속 주둔 필요성도 밝혔습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경축연이 열렸습니다.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코파이와 햄버거가 대형 케이크로 만들어져 자르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역과 퇴역 장병 그리고 가족들에게 강한 국군의 뿌리가 되어주신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국방과 자신감 때문이었다며 군을 치하했습니다. 특히 남북화의 분위기 속에서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한미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미군 기지인 평택 기지에서 한반도 평화 수호자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 나가며 동북아 안정과 평화에도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군사 퍼레이드 없이 이루어진 국군의 날 행사로 군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군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왜 용산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으로 대신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군대를 눈칫밥 먹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만들려 하는 것인지. 그동안 국방개혁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평화 분위기 속에서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군심 달래기 국군의 날을 치르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남북 군사합의 내용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야당이 정부가 국방 한계선 NLL을 포기했다고 하자 이낙연 총리가 절대 아니라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겁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번 남북 군사 합의를 두고 지난 노무현 정부 때처럼 NLL을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NLL 북한은 50km, 우리는 85km 이렇게 그 안에 평화지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답변에 나선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NLL을 만약 우리가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NLL은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이 급증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관계 발전을 위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협정에 대한 정치적 의미보다 결국 재정 부담입니다. 50조가 넘는 이 액수를 발표하기에 장관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유엔에 우선 우리나라라도 우리 정부라도 그 남북관계만은 제재 예외로 해줘야 한다. 한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하게 되면 우리 국회와 연설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대정부 질문에서 청와대 업무 추진비 공개 논란이 빠질 리 없었겠죠. 급기야 이낙연 총리가 아니 날 보고 검찰 일에 관여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었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청와대 업무추진비 공개 사건의 수사 속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토지개발 정보 유출 사건과 비교하며 정부에서 말하는 균등한 수사, 적폐청산이 맞느냐는 겁니다. 이낙연 총리가 검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답하자 유 의원은 총리가 관여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그러자 이 총리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네. 대정부 질문뿐 아니라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국가기밀 유출이 핵심이라며 불법성에 초점을 맞추자 이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반국가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한국당 역시 원색적인 표현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몽둥이 들고 횃불 들고 몰려다니는 완장찬 모순 같은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사태의 본질은 업무추진비 이용 문제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미니 신도시 후보지라며 택지 개발 예정지 8곳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었죠. 검찰이 오늘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로 들이닥칩니다. 3시간 반 동안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신 의원의 핸드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거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겠나요?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배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김종천 과천시장과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공무원이 신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국가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 이번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수사를 의식해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인도네시아 강진의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만 2,000명 이상이 숨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MBN도 기자를 보냈는데 현지 공항은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 아직 피해 현장까지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우 기자,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거기는 어디입니까? 네, 제가 위치한 이곳은 강진과 쓰나미가 덮친 팔루가 위치한 술라웨시 섬의 남단 마카사르의 공군기지 앞입니다. 이곳엔 군용기를 타고 팔루로 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밀집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팔루에서 희생된 가족을 찾기 위한 희생자 가족과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온 물품들을 보내기 위해서 각종 구호 물품들도 공군기지 앞 여기저기에 쌓여 있습니다. 보통 이곳에서 비행기로 1시간이면 피해 현장인 팔루에 도착하는데 쓰나미 피해로 팔루 공항이 폐쇄돼 지금 현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하늘길은 모두 끊긴 상황입니다. 오로지 군용기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팔루 피해자 가족들과 구호품을 보내는 사람들이 모두 군용기를 타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재 군용기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군인과 NGO, 지질과 전기 전문가 등 복구에 필수적인 인력을 우선적으로 태우고 있어 아직 군용기에 타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이모 씨의 어머니도 아들을 찾기 위해 어제 저녁 이곳에 도착했지만 오늘 오후에서야 간신히 팔루행 군용기를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팔루로 가는 소형기 비행기 일부만 운행할 것이란 소식도 들려오는데 실제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부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배 기자, 피해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사망자 수가 수천 명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십 명에서 시작되는 희생자는 어느새 1000단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당국은 공식 집계조차 포기한 채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이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And unfortunately, it's likely to go up quite considerably. The Indonesian government today said that it could be in the thousands, and we would confirm that as well. 현지 언론은 팔루 남쪽 마을에서만 2,0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30명 정도가 거주하는 동갈라 지역 피해는 통신이 두절돼 아직 정확히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곳은 팔루보다 진앙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참상이 드러나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처럼 피해가 큰 것은 최고 7m 높이의 쓰나미는 물론 강진으로 흘러내린 지진이 마을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Agar merespon bangunan kita bagaimana caranya kasihan kita di desa saluran ini. 사태 발생 사흘째인 오늘도 당국은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현장에 인력과 구호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통신과 전기도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 복구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마카사르에서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방금 들으셨듯 역대 최악의 지진 속에 우리 국민도 있었다고 하죠. 그 어머니가 지금 현지에 도착을 했고요. 이뿐 아니라 사고 지역과 연관이 있는 우리 국민 7명도 또 현재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관련해 정식으로 실종 신고가 된 우리 국민은 1명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선수인 30대 이모 씨로 대회 참가를 위해 쓰나미 발생 지역인 팔루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쓰나미 발생 불과 10분 전까지 한국에 있던 어머니와 전화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 씨를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이 숙소로 사용한 팔루 시내 8층짜리 호텔은 현재 지진으로 무너진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50여 명이 잔해에 갇힌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 외에도 한국인 사업가 1명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해당 사업가는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한국인 7명이 팔루 지역 인근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는 제보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담당 영사와 직원 1명을 현지로 급파해 이들의 소재 파악에 힘쓰고 있습니다. 빨래 상주하는 한국 사람 7명 있어요, 7명. 또 한 분이 지금 소재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외교부는 또 인도네시아에 현금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금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직원의 뺨을 때리는가 하면 업무 순실을 했다는 표시, 그 인증으로 직원의 귀에 낙서를 하고 경기도 화성의 지역 농협 조합장이 예쁘다 하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한 일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지역 농협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지난 2016년 자녀 돌잔치를 보고하려고 조합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축하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뺨 세례였습니다. 자네 애기가 뭐 생신이시라며 뭐 이렇게 비아냥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턱을 잡고 이렇게 하고 착 때리셨거든요. 때린 이유를 묻자 조합장은 예뻐서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릎 꿇으라고 하시더니 이제 펜을 여기서 꺼내셔가지고 귀에다가 조합장 왔다가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하셨거든요. 치욕감을 참고 2년 동안 일해왔지만 결국 돌아온 건 원치 않는 다른 지점으로의 인사 발령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조합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때리거나 낙서한 적이 없으며 부당한 대우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직원은 어떻게 뺨을 때립니까? 상식이가 달리깁니까? 참다 못한 해당 직원은 경찰에 조합장을 고소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런 일이 농협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 조합장이 갖고 있는 막강한 인사권 때문입니다. 원래는 직원의 동의서를 받은 뒤 타 지역으로 전출을 보내야 하지만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또 다른 농협에서는 인사 문제로 몸싸움 끝에 한 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계속해서 윤기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지역 농협에서 6년 동안 일하던 A씨는 갑자기 연고도 없는 다른 곳으로 전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고 따졌지만 조합에선 결정을 따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곳에서 조합 관계자를 만난 A씨는 이야기 끝에 결국 몸싸움까지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히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CCTV에 딱 나와 있어요. 약간 다툰 부분 있고요. 밀어서 넘어지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항의하다 그런 거예요. 동료 직원들은 조합장의 뜻에 따라 전출이 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인사 규정엔 인사 대상자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일이 그거 받는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관례적으로 동의를 안 받는. 해당 조합장은 그동안 직원의 전출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농협 조합장의 막대한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라 마취 등 필요한 용도로만 써야지 함부로 투약하면 안 되죠. 그런데 한 성형외과 원장이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특히 이 의사는 대한성형외과 의사회 상임이사로 그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이 병원의 원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겁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술 후 남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의 상임이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환자 10명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5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한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 기소된 상황. 의사회 내에서조차 해당 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직 임원이 불법 투약하다 체포된 겁니다. 저희도 관련 내용 지금 확인 중에 있어서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직. 돈 받고 투약해주고 스스로 투약하고. 성형외과 업계에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만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실제 해외 유명 카지노에 와 있는 것처럼 실시간 영상을 그대로 보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가 있습니다. 유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이 IT 회사를 차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건데 회원 수만 10,000명, 판돈은 8천억 원이나 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결과는 영장 집행합니다. 도박 사이트 42개를 개설해 운영한 황모 씨 일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일당은 해외 유명 호텔 카지노에서 홍보를 위해 실시간 송출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해외 유명 카지노에서 직접 게임을 하는 것처럼 사이트를 꾸민 겁니다. 마치 그 현장에서 도박을 하는 듯이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고 조작이 없는 안정성을 갖춘 프로그램이라 신뢰를 했기 때문에 치과 의사부터 가정주부까지 회원 수만 10,000명에 도박 기부만 8천억 원대. 최대 50억 원의 판돈을 건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와갖고서 뭔가 들어가봤죠. 한 몇 달 했어요. 한 몇 억 정도? 유명대학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황 씨는 실제 IT 회사를 차렸지만 밤엔 도박 사이트를 몰래 운영하며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게임 결과에 항의하는 도박자를 협박하기 위해 해결사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했습니다. 경찰은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황 씨 등 7명을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를 확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USB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던 자택에 보관된 상태였는데 양 전 원장은 왜 자진해서 이걸 제출했을까요?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자택을 제외한 차량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을 압수수색하던 도중 양 전 원장의 변호인으로부터 업무 관련 파일이 들어있는 USB가 자택 서재 서랍에 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참여인 등의 진술로 다른 장소에 보관된 물건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을 근거로 검찰은 양 전 원장의 USB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USB 안에 재판 거래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이 발견된다면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원장의 개입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을 확보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이 스스로 USB를 제출한 만큼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자료 분석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숨진 장인을 부양가족에 넣고 쌍둥이를 임신 중인 것처럼 진단서를 위조하고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자 아파트 청약 가점을 부풀리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180채를 불법 분양받은 일당도 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책상 속엔 돈을 주고 사들인 청약 통장이 수두룩합니다.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조하려 한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40대 윤모 씨 일당은 청약 가점을 높이려고 온갖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 6명을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점수를 30점이나 부풀리는가 하면
숨진 장인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전입신고해놓기도 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진단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들 일당이 노린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9월 분양 당시 최고 경쟁률이 195대 1을 기록했지만 청약 가점을 조작해 손쉽게 10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첨된 아파트는 전국에 180채. 이 중 140채를 되팔아 41억 원의 전매 차익을 챙겼지만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과 제출한 이 제출서류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은 전혀 안 합니다. 지금 시스템상. 경찰은 일당 30여 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청약 통장을 판 290명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아파트 분양만 하면 완판이라는 세종이나 위례 등 잘 나가는 신도시조차 상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상권이 만들어질 만큼 인구가 많지 않아서인데 정부가 아예 상가를 덜 짓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세종시 아름동의 한 상업지역. 건물 2층 한쪽 면이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이 지어진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공실 상태입니다. 신도시 택지에서 상업지역 비율은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주거 쾌적성을 높이려고 인구 밀도는 크게 줄였기 때문입니다. 상가가 잘 될 정도의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직적으로 세종 인구가 이제 아직 계획가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솔직히 현재 지금 좀 안 됩니다. 위례 등 최근에 건설된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여서 상가 공실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도시 상가 다이어트를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신도시에서 상업지 비율을 줄이거나 상가 건물의 용적률을 낮춰 지을 수 있는 면적 자체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최고가 낙찰제가 높은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을 유발한다고 보고 경쟁 입찰 등으로 공급 방식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그동안 몰카 촬영이나 유포 행위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불안한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 주말이면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검찰이 몰카 범죄에 대해 현행법상 가장 높은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죠. 구형을 아무리 높게 해도 판결이 약하게 나오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요. 이호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 안의 벽면입니다. 곳곳에 난 구멍들을 가리려고 테이프를 붙이는 건 기본이고 휴지로 틀어막는가 하면 심지어 실리콘으로 때우기까지 했습니다. 여성분들이 다 막아놓은 것 아직까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하철 화장실 같은 거 저도 이용을 아직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몰카 범죄 10건 가운데 7건은 벌금형에 그쳤고 특히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5%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들의 불안이 줄지 않자 이번엔 법무부가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몰카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적용하는 등 엄벌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역형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영상유포 때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불법 촬영물로 얻은 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선고 권한을 가진 법원이 몰카범에 대한 양형 기준을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모르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자. 시내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8명의 허벅지를 촬영한 남자.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이들은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 무죄입니다. 아니,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시야에 보이는 부위를 촬영한 데다 노출이 그리 심하지 않은 옷이었기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년 전엔 지나가는 여성들의 스타킹에 검은색 액체를 뿌려 더럽힌 뒤 여성이 이 스타킹을 벗어버리면 그걸 갖고 성적 욕구를 해소했던 일명 강남역 스타킹 테러 사건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며 성범죄가 아닌 재물 손괴죄로 처벌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후 서울과 부산 등 곳곳에서 유사 범죄가 연일 발생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성적 비하 표현 문자를 보낸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면서요. 사진을 찍고 착용했던 물건을 성적 도구로 활용한 건 무죄인데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유죄.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이렇게 된 이유는 애매한 법 때문입니다. 법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그게 전부 어디서 어디를 어느 정도로 찍을 때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걸 판단하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 판결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그때 달라지는 거죠. 대부분의 국가는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눈웃음만 보여도, 미국은 신체 부위에 따라, 터치 정도에 따라 형량을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 전엔 한 60대 남성이 예식장을 돌며 신부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붙잡혔는데 경찰이 고민이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찍은 사진이라 처벌 규정이 애매하거든요. 공개된 장소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건 비단 여성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법은 사회에 그 무엇보다 명확해야 합니다. 몰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 애매한 법부터 좀 바로 고쳐주길 바랍니다. 지금처럼 서로 싸우지만 말고들 말이죠. 뉴스초점이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큰 병을 진단받으면 서울로 올라오는 분들 많죠. 똑같은 질병을 갖고도 누구는 서울에 있기에 살았고 누구는 지방 어디에 살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고 하면서요. 정부가 2025년까지 이 의료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이명상 씨는 수년째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심장병을 제가 앓고 있었는데요. 강릉에는 그걸 전문으로 보는 데가 없었죠. 그때 뭐 주변에 종합병원이 있었으면은 서울까지는 안 왔죠. 다양한 이유로 지방에서 서울의 유명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는 많습니다. 지방에서 일단 암으로 진단을 받고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오시고 있고요.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실제로 심각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해 사망한 경우는 충북이 서울보다 31% 높았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남이 서울보다 1.6배 높았고 산모가 분만 의료기관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은 전남이 서울보다 39시간 더 걸렸습니다. 전국을 17개 권역과 70여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권역과 지역별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부족한 지역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헬기 지원을 확충해 응급센터 도착 평균 시간을 240분에서 18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 필수 의료 제공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번 공공보건의료 대책 중엔 공공의대 설립 방안도 있습니다. 국립대학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하고 그 뒤 10년간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건데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개인의 자유 침해. 그런데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반갑지만은 않아서라고 보는 이도 많습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의료 취약지에서 일할 이른바 공공의사를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입니다. 입학 인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입니다. 국가 정책 수행이나 양질의 표준 의료 제공 같은 그런 훈련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수행해야 할 수련병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심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고 학생들은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돼 4년 동안 의학사와 공중보건석사 학위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공공병원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 근무해야 하는데 어기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공공의대 실효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장 남원으로 출강할 수 있는 교원은 있는지, 국립중앙의료원은 과연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40여 개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충분히 배출되고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세금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나라 1년 365일 중 여름은 평균 117일이나 됐습니다. 여름이 가을보다 2배 가까이 길었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여름은 무려 19일이나 늘었고 겨울은 18일이나 줄은 거죠. 가을이 왔나 싶다가 바로 겨울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가을도 나흘이나 줄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기온은 1.4도 올랐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은 지구 기온이 산업혁명 전보다 1.5도 이상 오르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는데 우리가 딱 턱걸이를 한 겁니다. 오늘부터 세계기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이 1.5도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요즘같이 시원한 가을을 지킬 묘안이 꼭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은 수출 너마저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거든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진작부터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더 나쁠 듯합니다. 정우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505억 8천만 달러. 지난해보다 8% 이상 줄었습니다. 추석 연휴로 일한 날이 줄어든 결과라지만 선박과 철강 등 13대 주력 품목 중 10개의 수출이 줄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은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고 반도체 비중이 전체 수출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대외 환경마저 녹록지 않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은 우리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내수에 이어 최후의 보루인 수출까지 꺾이면서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 후반은커녕 중반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잘 나가고 있는 반도체마저 꺾인다면 우리가 이제 해외에 이제 팔아먹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수출 경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중순에 내년도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책은행마저 기존 전망치인 2.8%보다 낮출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난달 출시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XS가 화면이 꺼져 있을 경우 충전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영상을 공개하고 있고 충전 불량 신고만 미국에서 벌써 100건이 넘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애플의 신형 휴대폰인 아이폰 XS. 충전 케이블을 꽂아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손으로 툭툭 건드리자 그제야 충전이 됩니다. 다른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꽂아도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엔 측면의 버튼을 눌러봐도 켜지지 않습니다. 아예 먹통이 된 겁니다. 정상 제품이라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모두 충전 케이블을 꽂는 순간 화면이 켜지며 바로 충전이 시작돼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IT 전문 유튜버가 신형 아이폰 9대를 테스트한 결과 무려 70% 수준인 6대가 충전 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1일 아이폰 XS가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현재 100건 넘는 충전 불량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아직 애플 본사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는 26일 국내에서도 신형 아이폰이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전 불량 문제가 전해지며 국내 소비자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형 아이폰 보러왔는데 없어서 배터리 문제가 있으면은 사는데 고려할 문제가 되죠. 리퍼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신형 아이폰의 미국 내 판매가는 용량에 따라 최고 163만 원대로 국내 가격은 최고 200만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심재철 의원 문제 등으로 날이 선 가운데 국회가 협치를 하자며 모였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정파와 이념을 떠나 대화하자는 뜻으로 초월회라는 걸 만든 건데 서로 유감만 표하다 끝났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대표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파를 초월해 만나자며 초월회를 결성한 뒤 첫 만남입니다. 문 의장은 남북 국회회담을 의제로 내걸고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11월로 지금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인원은 5당 대표님을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 하지만 미묘한 입장차는 그대로 감지됐습니다.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날짜도. 그런데 개인 의견으로는 정기국회 기간에 그게 가능하겠나 하는 생각. 아니나 다를까 앞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남북 국회회담과 국회 정치개혁 특위 등을 논의했지만 유감만 표명하다 끝났습니다. 아니 저 별로 할 말 없어요.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회의 시작 3분 만에 파행돼 초월의 취지가 무색한 하루였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전국 250곳 지역 당협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받는 등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적 쇄신을 담당할 조직에 전례 없는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사실상 공천권을 주려고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거죠. 서정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인적 쇄신을 담당할 조직강화 특별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례 없는 권한을 언급하며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 칼자루를 쥐어줄 전망입니다. 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그런 권한과 또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관심을 모은 조강특위 외부위원회는 보수 성향의 방송인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상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변호사는 함께 활동할 외부위원 서너 명도 직접 물색해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도 전 변호사에게 외부 인사 영입을 일임했고 오는 3일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적 쇄신의 칼이 전 지도부는 물론 당 중진까지 겨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육선의 김무성 의원, 여기에다 김성태 현 원내대표 등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 출신의 한 당협위원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실제 수도권 당협위원장 사이에서 3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담됐던 현 지도부에까지 향하는 쇄신의 칼날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10월에 들어서자마자 꽤 쌀쌀해진 날씨에 놀라셨죠? 오늘 서울은 한낮에도 2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옷장에 넣어두셨던 가을 외투를 꺼내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며 평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22도, 광주는 23도에 머물겠고 아침에는 서울이 11도에서 출발하며 무척 서늘하겠습니다. 때문에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 산간을 따라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짜미에 이어 가을 태풍 콩레이가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괌 북서쪽 해상에서 북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태풍의 진로가 유동적이라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대전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로 오늘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해안을 따라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천절인 모레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 이번 주 맑고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양곡 코너 앞을 장보러 나온 주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남아돈다고 그만 지으랬는데 폭염에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생산량이 뚝 떨어졌고 그래서 8월에만 쌀값이 40%가량이나 오른 겁니다. 게다가 당분간은 더 오를 거라고 하네요. 얼마 전 치솟는 채소값에 밥상이 빈약해진 지 오랜데 이제는 밥 걱정까지 해야 할까요? 뉴스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